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셋이나 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더니 저희 애들도 저한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더군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저없이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저는 가슴으로 이어진 가족도 이렇게 돈독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끔찍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까진 착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3번은 밖에서 외박을 하고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게다가 여자를 어찌나 대놓고 밝히는지 집에 제가 뻔히 있는데도 다 들리게 다른 여자들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 아이, 오빠가 우리 숙희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래,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이 오빠가 뭐든지 다 사줄게. 제가 누구랑 통화하냐고 따지면 무슨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게다가 집에만 오면 맨날 절 보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아유, 결혼 전엔 예뻐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참외처럼 못생긴 거야? 밖에만 나가도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쭉쭉빵빵한 여자들이 널렸는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몰라. 전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도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웬 술집 여자까지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집안에까지 들일 생각을 해?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냐고.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음식을 남편한테 다 집어던지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또 시모한테 일렀는지 다음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 여자 좀 만났다고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음식을 집어던져? 남자가 살다 보면 지루해서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한테 행패질이야? 세상에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시모는 아들 편만 들더라고요. 전 결국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선언을 했을 때도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다행히 시골에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의 도움으로 변호사까지 써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저한테 끝까지 쌍욕에 막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성격이 드세니까 내가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오히려 이제 너한테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야. 오늘 집에 가서 내 인생 지옥에서 벗어난 거 축하하는 의미로 축배 들 거라고. 아참, 이왕 축배를 드는 거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빌어줄게.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당신한테 맞는 자리 찾아가라고 기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전 정말 끔찍하고 지긋지긋했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런 인간하고 남남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공장을 다니며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해서 그럴까요? 은근히 절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공장의 작업 반장이 자꾸만 저한테 찝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진 씨, 이혼하고 혼자 산다며? 그럼 밤에 엄청 외롭겠네. 어때? 내가 옥진 씨 잘 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날 베개나 이불 삼아서 한번 의지해 볼래? 노총각이었던 작업 반장은
저한테 자꾸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서 질척거리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또 이러는 거예요. 옥진 씨, 내가 아는 기가 막힌 감자탕 집이 하나 있거든. 오늘 퇴근하고 거기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다른 사람들 빼고 그냥 우리 단둘이 말이야. 제가 단둘이는 절대 안 간다고 하니까 직원까지 데리고 결국 감자탕 집에 데려가더군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왔더니 또 따라 나와선 저한테 찝쩍거리는 거예요. 괜히 또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저분하게 굴길래 너무 화가 나서 발로 무릎을 확 차버렸습니다. 반장님,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제발 저한테 이러지 좀 마세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절 괴롭히길래 결국 저는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옮긴 공장에서도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 한 명이 저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옥진 씨, 오늘 나랑 둘이서 저녁 먹을래? 우리 집에 같이 가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참, 나 혼자 사는 거 알지? 우리 집에 가서 오붓하게 한번 시간 좀 보내보자고. 네? 제가 철민 씨네 집에 왜 가요? 저 싫어요. 아니, 우리 둘 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인데 뭐 어때? 혹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지저분할까 봐 그래? 나 방 깨끗하게 치워놨어. 나 이래봬도 깔끔한 남자야. 그 사람은 퇴근 시간에도 저와 같은 방향도 아니면서 맨날 졸졸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늦게 걸으면 똑같이 늦게 걷고 빨리 걸으면 또 따라서 빨리 걷는 거예요. 저기요,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갈 길 가세요. 왜 이래, 섭섭하게. 난 그냥 옥진 씨 집까지 가는 길 지켜주려고 그러지. 지켜주기 뭘 지켜줘요? 전 그쪽이랑 같이 가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는 공장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들어간 공장에서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분위기가 어찌나 가족 같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공장에 들어간 지 1주년이 되었을 땐 다 같이 케이크도 사서 축하해 주시더군요. 이야, 우리 옥진 씨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네요. 옥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다들 잘해주셔서 제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저 앞으로도 이 공장에 아예 뼈를 묻으려고요. 그렇게 전 그 공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회사를 다닌 지도 2년쯤 되었고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자꾸 직원분들이 사장님과 절 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옥진 씨, 우리 사장님이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잘 어울리는데 이참에 둘이 잘해보는 거 어때요? 옥진 씨도 알지만 우리 사장님이 성격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사장님은 겨우 저보다 2살 많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이어주려고 하시니까 쑥스러워서 그냥 장난으로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 절 되게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몸살에 걸렸는지 하루 종일 어질어질하고 힘도 없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잠깐 비틀거리니까 사장님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옥진 씨, 괜찮아요? 아유, 이 식은땀 나는 것 좀 봐.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얼른 나랑 같이 병원에 가요. 사장님은 일하고 있던 저를 차에 태워서 직접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시더군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저녁을 대충 때워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그때 편의점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옥진 씨, 설마 그거 저녁으로 먹으려고 산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힘든 일하는 사람이
저녁을 그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요 앞에 국밥집에 가서 국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국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회사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사장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이혼한 이유가 저와 똑같더라고요. 세상에 전처가 애셋을 두고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사장님, 저는요, 진짜 그런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나 만나고 싶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나저나 옥진 씨도 전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하니까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되게 동질감이 드네요. 어쩐지 예전부터 옥진 씨 볼 때마다 챙겨주고 싶었는데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었던 건가 봐요. 그렇게 저와 사장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같이 걸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 이후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지만 문제는 애들이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애들이 절 너무 적대시했거든요. 처음 그 집에 가서 남편이 절 소개했을 때 작은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어준다고 한 말 안 믿어요. 진짜 엄마도 우릴 버렸는데 아줌마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돼요? 아줌마도 지금만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우리 버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작은 아들을 혼내더군요. 세호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만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못된 말 하면 못 써. 여보, 세호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클 텐데 처음 보는 날 어떻게 바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 나 우리 애들 마음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혼낼 필요 없어. 전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모습이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저럴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만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한테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밥도 정성스레 차려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맨날 밥 안 먹는다고 제가 밥을 떠놓은 걸 다시 밥통에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선 배고프니까 1시간 뒤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길래 제가 옆에 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호야, 배고프면 엄마가 밥 다시 차려줄까? 맨날 이렇게 라면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내가 라면만 먹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 먹을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신경 끄세요. 막내딸 역시 제가 머리라도 좀 빗어주려고 하면 기분 나쁘다면서 제 손을 탁 쳐버리더군요. 아줌마, 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머리 정도는 혼자 빗을 수 있다고요. 제가 무슨 애긴 줄 알아요? 하지만 전 애들이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애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막내딸이 볼펜으로 낙서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았는데 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지혜가 엄마 가방을 예쁘게 리폼해줬구나. 지혜야, 엄마 이거 앞으로 잘 들고 다닐게. 낙서까지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방이 돼서 더 기분이 좋아. 나중에 남편이 그 일을 알게 되고 나선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도 말을 듣질 않더라고. 아니야, 여보.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아직 애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간 나한테 마음을 열고 엄마로 받아줄 거라고 믿어. 난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제가 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디어 애들한테 가닿은 걸까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애들이 점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젠 저한테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제가 해주는 밥도 잘 먹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밥을 차려줬는데 큰아들이 맛있게 먹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저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네요. 예전엔 제가 해주는 밥은 먹기도 싫다고 맨날 밥통에 부어버리던 애가 이제 맛있다며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도 절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제 앞머리를 잘라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들은 남자인데도 특이하게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가위질이 서툴러서 앞머리를 삐뚤빼뚤하게 잘라놨더군요. 그것도 나름 마음에 들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예쁘게 잘라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우리 새우 덕분에 엄마가 한 5살은 어려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 새우야, 엄마 앞머리 잘라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또 부탁할게. 그제서야 작은 아들이 안심하고 배시시 웃더라고요. 예전엔 저한테 쌀쌀맞게 굴기만 하던 저희 막내딸도 이젠 완전히 제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조잘조잘 얘기하고 주말에도 계속 저와 붙어 다니고 싶어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걸로 옷 사고 싶은데 엄마가 같이 가서 골라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찰떡같이 잘 고르시잖아요. 그렇게 전 딸과 주말에 나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처음 남편과 재혼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젠 애들이랑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가슴으로 품고 키운 저희 애들은 어엿하게 자라 각자 멋있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던 작은 아들은 미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애들은 절 어찌나 좋아하는지 쉬는 날마다 꼭 절 어디에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발 마사지도 하러 가고 경치 좋은 곳에 커피도 많이 마시러 갔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이야, 당신 진짜 애들 잘 키웠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웃음이 넘칠 일도 없었을걸.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남편의 나이도 60이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아유,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예전엔 밤새서 일해도 체력이 멀쩡했는데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몸이 찌뿌둥하다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도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그렇게 남편은 등산 동호회를 들어가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집이랑 회사밖에 몰랐던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등산을 몇 번 해보더니 재밌었는지 아예 푹 빠져가지고 거의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하러 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등산에 너무 빠져서 가족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큰아들이 주말에 외식을 하러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날 등산 가야 되니까 그냥 나 빼고 먹고 와. 난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삼계탕 먹기로 했거든. 몇 번 계속 그러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약을 먹고 집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절 걱정하면서 밥도 챙겨주고 하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 괜히 빈정거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골골대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안 움직이고 살았길래 겨우 감기 몸살 가지고 그렇게 드러 누워 있어? 그러자 저희 큰아들이 남편한테 이러더군요. 아버지, 그럼 우리 어머니 운동 좀 하시게. 아버지 등산 가실 때 어머니도 좀 모시고 가세요. 혼자만 건강관리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동호회는 회원제라서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 우리 동호회는 뭐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아니? 아픈 마누라한테 말이라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섭섭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생 외모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사기 시작하고 저희 작은 아들한테 머리도 멋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평소에 제가 새치 염색해 드린다고 해도 귀찮다고 하셨으면서 웬일로 머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좀 젊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한 5년, 아니 10년만 젊어 보이게 해다오.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에 슬슬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중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또 산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든 남편한테 이불을 덮어주는데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웬 남자 이름이 떠 있길래 남편 잔다고 말해주려고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휴대폰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옆에 마누라 있어서 그런 거야? 아유,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돼? 그나저나 오빠, 나랑 한 잔 더 하게? 지금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내가 맛있는 안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마시자. 어? 나랑 실컷 마시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여기서 출근하면 되잖아. 세상에 휴대폰에 남자 이름이 찍혀 있길래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는데 웬 여자가 저희 남편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너무 놀라서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저희 남편과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밖으로 나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블랙박스에 남편이 어떤 여자랑 둘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내용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오빠, 도대체 오늘은 날 얼마나 좋은데 데려가려고 나보고 예쁘게 입고 오라고 한 거야? 그거야, 이 오빠가 우리 인숙이 미사리에 있는 근상 카페 데려가려고 그랬지. 내가 오늘 좋은 숙소도 예약해 놨거든. 그러니까 오늘 오붓하게 커피도 마시고 저녁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내일까지 아주 재밌게 놀다 오자고. 게다가 남편은 그 여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까지 들락거렸나 보더군요. 아이, 오늘 우리 집 좀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오빠가 오늘 우리 집 가자고 할 줄 알았으면 아침에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올 걸. 아이, 좀 지저분하면 어때서?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든 말든 내 눈엔 예쁘게 빛나는 인숙이 너밖에 안 보이는데 뭘. 아이, 하여튼 오빠 말도 참 잘해. 그나저나 오빠, 마누라한테 또 등산 모임이라고 말했어? 오빠네 와이프 되게 순진한가 보다. 등산 핑계 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걸 다 속아? 저는 그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남편 하나만 믿고 재혼해서 자식 셋을 사랑으로 아끼며 키웠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절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둘 다 전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살았는데 그 상처를 알면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일어났길래 바로 남편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당신 여태까지 나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등산 간다고 맨날 집 밖으로 나가던 게 바로 그 여자 만나려고 그런 거였어? 뭐? 아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당신 몰래 딴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 만났잖아. 당신이 나한테 안 들키려고 그 여자 번호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거 다 알아. 그리고 당신 그 여자랑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닌 거 차 블랙박스에서 이미 다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저한테 다 들켰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 진짜? 왜 남의 블랙박스까지 뒤지고 난리야? 그래, 내가 당신 몰래 여자 좀 만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겨우 그거 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을 일이야? 에휴, 진짜 내가 짜증나서 못 살겠네. 당신 같은 여자랑은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대충 옷만 입고 집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출근하려고 일어난 저희 애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아침부터 왜 아빠랑 싸우는 건데요? 아휴, 내가 진짜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네 아빠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다. 등산 간다고 핑계 대면서 여태까지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다고. 마침 저희 딸 방에 노트북이 있길래 전 딸한테 블랙박스 SD 카드를 주면서 그 영상을 틀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저희 애들이 충격받아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랑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요. 저희 애들은 출근하느라 현관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화를 내며 씩씩거리더군요. 저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어금니가 박박 갈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어차피 이미 들켰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 이제 우리 애들 다 커서 각자 직장 생활 잘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얽매여서 살아야 돼? 뭐? 얽매여서 살아? 내가 언제 당신을 얽매였는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집안일 한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 아니면 돈 가지고 들들 볶은 적이 있어? 당신이 갖다 주는 생활비로 여태까지 알뜰하게 애 셋을 키웠잖아. 그리고 당신이 건강관리한다고 등산 동호회 가입한다길래 그것도 마음대로 하라고 냅뒀잖아. 그래 놓고 뭐? 나한테 얽매여서 살아? 그럼 한 여자랑 평생 같이 사는 게 얽매이는 거지 뭐야. 내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나 아직도 정정하고 혈기 넘치는 사람이야.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당신하고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겠어? 당신이 우리 애들 키워준 건 고마운데 이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남남처럼 지내자고.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갈라서면 나도 좋고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세상에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남편과 계속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저희 막내딸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남편한테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난 아빠 절대 용서 못해요. 날 낳아준 엄마가 그런 짓을 해서 아빠랑 우리 새남매 다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일을 겪어본 아빠가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죠. 뭐라고? 너희 가시나가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아빤 지금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남편이 딸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어서 퇴근하고 집에 온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아버지가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 정말 이럴 거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지 아빠한테 큰 소리야? 너희들 오늘 한번 다리 몽둥이 분질러줘 볼래? 너희들 다 컸다고 해서 내가 혼내지 못할 줄 알아? 지금 누가 누굴 혼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한 건 아버지 한 명뿐이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린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키워준 건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요. 그런데 아버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우리 어머니를 먼저 배신했잖아요. 평생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내 인생 찾아가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 그러세요? 아버지 인생이 중요해서 가족을 다 배신하겠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아줌마한테 가서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 큰아들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내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내일까지 사과 안 하시면 전 무조건 어머니 편에 설 거고요. 이혼 소송이든 상간녀 소송이든 제가 변호사로서 다 도울 겁니다. 이거 제가 아버지한테 하는 마지막 경고니까 제발 새겨 들으세요. 뭐? 마지막 경고? 야, 내가 널 변호사로 키워놨더니 감히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를 배신해? 시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어디서 꼴 같지도 않은 경고를 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저희 큰아들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할 수 있게 이혼 소송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직업이 변호사인데 어머니한테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지만 저는 이혼 소송까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호야, 그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먹고 피곤하게 무슨 이혼 소송까지 하겠니? 네 아버지가 나랑 살기 싫다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으련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자기가 남편한테 가서 단판을 짓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게 해드릴 테니 저보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아버지랑 바람난 그 여자 진짜 웃기는 여자더라고요. 세상에 전 남편과 살 때도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는 거 있죠? 그래놓고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또 유부남인 우리 아버지를 꼬드긴 거예요. 그 여자 아주 본인 가정이랑 남의 가정 박살내는 게 특기인 여자라고요. 어쩜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남편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전엔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런 인간은 그냥 제 인생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큰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남편은 사라졌지만 제 주변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저희 애들이 남았습니다. 저희 애들은 혹시라도 제가 우울해할까봐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작은 아들이 자기가 일하는 미용실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제가 아주 우아한 여사님으로 변신시켜 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헤어스타일 있죠? 제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 헤어스타일이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예쁘긴 한데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으려나? 난 그냥 대충대충 하고 다니는 게 편한데 제가 매일 아침 조금씩 일찍 일어난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머리 직접 관리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한미모 하시는데 그 미모를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변신 시작이니까 기대하세요. 이따가 거울 속에 웬 아리따운 중년 여배우가 있다고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저희 막내딸은 제 건강을 정말 세심히도 챙기더군요. 집에서 매일 제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하더라고요. 엄마, 공복 혈당이 왜 120이나 나와요? 아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혈당 조절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저 없을 때 뭐 드셨어요? 제가 식단까지 다 짜서 관리해 드리는데 자꾸 몰래 드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아유, 알았어. 조심할게. 집에 혼자 있으니까 괜히 심심하고 단계 땡겨서 자꾸 몰래 뭘 먹게 되네.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 건강을 신경 써주는데 내가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나 이제 무조건 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시 저희 큰아들한테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도 어찌나 저한테 싹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자꾸만 이것저것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도 온다길래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봤지. 아휴, 전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잘 먹는데 이렇게 음식 많이 하실 거면 절 미리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돕는 건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과 예비 며느리까지 절 너무 챙겨주니까 전 남편 때문에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는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오히려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보다 몇 배로 더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게 됐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결혼식 때 혼주석에 어머니만 앉으실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안 오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전 남편한테 결혼한다고 알리니까 전 남편이 저를 빼고 상가녀랑 둘이 혼주석에 앉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화가 난 저희 아들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 나보고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식장 다니면서 낸 축의금이 얼만데 나도 네 결혼식에 가서 수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보고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얘기야? 축의금이요? 아, 돈 때문에 혼주석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실망이네요. 알면 알수록 더더욱 실망이라고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내가 네 애비니까 당연히 혼주석에 앉아야지. 그런데 왜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저는요, 저희 가족을 배신하고 아직까지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더욱이 혼주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그 여자랑 같이 오신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날에
우리 가정을 박살낸 그 여자 얼굴을 제가 봐야겠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희 아들한테 말본세가 버릇없다며 아주 난리를 쳤다더군요. 자식한테 창피한 걸 보여놓고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걸 보니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하는 얘기를 한숨만 쉬면서 듣고 있었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유일한 부모님은 어머니뿐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전 생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사춘기 때 계속 방황을 했을 거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어엿한 변호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정말 큰 사랑을 가르쳐 준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진심을 다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릴 거라고요. 큰아들이 진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절 엄마로 받아주고 오히려 친아빠인 전 남편보다 제 편을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국 전 남편한테 결혼식 날짜랑 장소도 얘기를 안 해주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주석엔 당연히 저 혼자 앉게 되었죠. 아들은 참 기특하게도 신혼집을 저희 집 옆 동네로 구했는데 틈만 나면 며느리와 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도 어찌나 저희 가족들한테 잘했는지 모릅니다. 어때요? 제가 구운 고기 엄청 노릇노릇하고 맛있어 보이죠? 자, 잘 익은 거 어머니 먼저. 그리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접시에 놔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마늘이랑 쌈장 넣고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야, 역시 우리 새언니가 고기 굽는 두사네. 새언니, 같은 삼겹살인데도 어쩜 이렇게 잘 구우세요? 혹시 우리 몰래 무슨 비법 가루라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비법 가루 같은 게 있었으면 진작에 돈 받고 팔았게요. 사실 비밀인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법은 바로 정성스럽게 굽는 거예요. 원래 음식은 정성이 담겨야 맛있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새 아이들이 저에겐 정말 큰 자산이랍니다.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 그래도 행복한 저한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라고요. 뭐? 임신?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정말 우리 새아가 네 뱃속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는 거야? 네, 그렇다니까요. 어머님도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전 할머니가 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며느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더군요. 예쁜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2년이 지났더군요.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상간녀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전 남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더라고. 애초에 그 여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많이 반성했으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이제 그 여자네 집에서도 나오고 그 여자랑 이제 연락도 안 한단 말이야.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길게도 하네.
나 당신 같은 인간 받아줄 만큼 멍청한 여자 아니니까 당장 전화 끊어. 어디서 뻔뻔하게 전화질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며칠 뒤에 전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저희 딸이 인터폰으로 전 남편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요. 그 아줌마 좋다고 가족들 배신하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빠니까 가끔씩 안부 전화까진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에까지 들어오는 건 저희 가족들 모두 결사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지혜야, 너 진짜 왜 그러니?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갈 데가 왜 없어요? 공장에서 번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집은 아빠가 오실 곳이 아니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저 절대 문 못 열어드리니까 가시라고요. 지혜야, 이러지 마라. 지혜야. 그렇게 남편은 집안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애들까지 아무도 다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또 전화해서는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오. 당신 없었으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어엿하게 크지도 못했을 거고, 나도 애들 신경 쓰느라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당신을 배신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라. 받아주긴 뭘 받아줘? 딴 여자 좋다고 짐 싸서 나가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으니까 후회되나 보지? 그나저나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랑 그 여자랑 엄청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네. 둘 다 바람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가족들 뒤통수나 치는 게 아주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여자를 또 찾던지 아니면 혼자서 쓸쓸하게 살던지 알아서 해. 여보, 여보. 그렇게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외면받은 채 지금 쓸쓸히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전 애들을 불러놓고 너희만큼은 아버지랑 가끔 안부 연락 정도는 하고 명절 같은 땐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저랑은 이혼하고 남남이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한텐 아빠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명절 때 진짜로 전 남편한테 가서 얼굴만 보고 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하루 자고 가라고 애원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어머니한테 가야 된다며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왜 나이 먹고 그딴 짓을 해서 자식들한테까지 외면을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늦바람이 용마름을 벗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늦게 불기 시작한 바람이 초가집 지붕 마루에 얹은 용마름을 벗겨갈 만큼 세다는 뜻으로 사람도 늙은 후에 한번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뜻한대요. 제 전 남편도 등산 동호회를 다니기 전까진 가족들한테 잘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등산 동호회에서 상간녀를 만난 후 늦바람이 불어 사람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가족들한테 외면받게 될 줄도 모르고 아주 여자한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래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제가 알기론 등산 동호회뿐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나 볼링 동호회 등 여러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건강 때문에 그런 동호회 가입하시는 분들께선 꼭 늦바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엔 너무 스릴 있고 즐거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런 짓을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